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규리입니다. 오늘도 3분 고전 계속 낭독해 봐야겠죠? 지난번에 제 2장 마음 경영을 읽었어요.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오늘도 마음 경영 마저 읽어볼 겁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경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글귀 모두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3분 고전 낭독 시작합니다. 유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종신지우, 맹자, 마칠종 몸신, 갈지, 근심 우자를 씁니다. 군자는 유교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웃과 타인을 위한 희생의 덕목을 군자의 개념 속에 삽입하였습니다. 공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군자의 이웃사랑 덕목은 우환의식입니다. 우환의식,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식입니다. 이 말은 그 후 동양 역사를 통하여 2000년 이상 지도자들의 사명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벌이며 7년 동안 3번이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면서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잊어서는 안 될 공직자의 자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숙명처럼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우환의식에 대하여 공자보다 130여 년 뒤의 맹자는 종신지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종신지우, 그러니까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지도자의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개인의 근심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혼신을 다하는 근심입니다. 맹자는 종신지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조지환을 말합니다. 아침나절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가슴속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근심거리 말입니다. 돈과 명예, 지위는 아침나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근심으로 지도자가 평생 가지고 갈 우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맹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군자는 종신지우를 가지고 살지언정 일조지환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평생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의식이 군자의 덕목이며 내 안위와 출세만 생각하는 일조지환은 소인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군자 유종신지우, 군자는 종신토록 세상을 걱정하나 무일조지환, 하루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개인의 걱정은 없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절대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직원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멍에처럼 지고 가야 할 종신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아름다운 군자의 칭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종신토록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 무신불립, 논어. 없을무, 믿을신, 아니불, 설립자를 씁니다. 신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신뢰, 직원의 신뢰, 사회의 신뢰, 주주의 신뢰, 협력업체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방면이라도 신뢰가 없어지면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즉 경제다. 둘째는 자위력, 즉 군대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다. 공자가 말하는 경제, 국방, 사회적 신뢰는 요즘 정치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 공자는 군대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빼야 합니까? 공자는 경제를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 역사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고 힘이 없어서 죽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죽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민무신분립.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신뢰의 부족에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망해서 돈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신뢰만 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공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지수는 얼마입니까? 실크로드로 가는 술 읽는 마을, 주천, 한석, 술주, 샘천자를 씁니다. 손자병법에서는 병사들은 사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기가 바뀌는 것이 병사들이란 것이죠. 아침에는 정예병이 되었다가 낮에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밤의 기운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다. 손자병법에서 바라보는 병사들 사기의 사이클입니다. 훌륭한 장군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야단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운을 아침의 기운으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보상하고 칭찬으로 격려하고 적개심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나라 무제 때 곽거병이란 장군은 병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독특한 방법으로 다시 일으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서역을 정벌하러 나갔던 곽 장군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중앙에 황제인 한무제가 전장으로 보내온 술 한 병을 이용하여 그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병사들을 오아시스에 모이게 하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타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에게 내려준 술이다. 우리 이 술을 함께 마시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비록 술 한 병을 섞은 물이었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라 황제가 하사한 술이었습니다. 자신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장군의 따뜻함이 녹아있는 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결국 서역 정벌에서 성공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오아시스 이름을 주천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서역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인구 20만 명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자지향 주천, 배려의 고향 주천. 마음을 위로해줄 리더의 따뜻함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 시대에 주천이란 고을 이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난세를 겪어왔는지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명 말입니다. 난세에 술보다 맛있는 것은 따뜻한 나눔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 석사가의 논어 아침조 들을문 길도 저녁석 죽을사 가할가 어조사의를 씁니다.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평생 추구하던 도에 대한 깨달음을 아침에 얻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한 이 구절 속에서 도에 대한 공자의 강력한 목표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구절에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낮엔 뭐 할까요? 도를 깨닫는 것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목표였다면 아침에 바로 죽어도 괜찮다고 해야지 왜 낮을 지나 밤까지 기다렸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토록 원하던 지위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낮에 뭐 하시겠습니까? 낮엔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를 즐기겠다고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얻은 성공을 누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눠야죠. 제가 가진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공자가 이 대답을 들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낮에는 그 도를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전하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깨달음도 아름답지만 그 깨달음이 남에게 전파되었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혼자만 좋은 음식을 즐기고 혼자만 권력을 누리고 혼자만 지식의 향연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도 사회 속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다면 고객과 사회와 나누고 사람이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 모습일 겁니다. 아침에 꿈을 이루었다면 낮에는 나누어라.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구절입니다. 성공보다 아름다운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뭉치면 산다. 천시부려 인화 맹자 하늘천 떼시 아니불 같을려 사람인 화합할 화를 씁니다. 경제가 혼란스러운 만큼 사람들의 관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할 가족 간에도 반목과 살인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끊긴 소통은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막다른 길로 치닫는 소통의 단절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직 간의 소통,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맹자에서는 인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적에게 포위당하여 위기에 빠진 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천시, 기상 조건을 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가 하는 것으로 운세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조직의 외부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질이라는 건데요. 지형적 이점을 뜻합니다. 성의 높이, 군량미 등 조직의 내부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인화입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주고 물질적 조건이 완비되어 있더라도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이 없다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란 지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과 실직이 많아져도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화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로 따지면 바람이 불어주지 않고 엔진 성능이 나빠도 배에 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체된 목표가 있다면 그 배는 반드시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시 부려 지리,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지리 부려 인화,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맹자는 구체적으로 이 논리를 진행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량미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버리고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은 결국 물질적 조건이 인화보다 못하다는 증거이다.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물질적 요소만이 아니라 일체화된 꿈과 의지에 달렸다는 맹자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논어. 몸기바소, 안입을 하고자 할욕, 말물 베풀시, 어조사어 사람인자를 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논어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평생 행하기 힘든 인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 역시 하기 싫을 것이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공자의 이 말은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짊어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당신이 먼저 나가야 하고 월급을 깎으면 당신 월급 먼저 깎여야 한다는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난세에는 더욱 팽배하게 됩니다. 공자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을 말합니다. 논어에는 인에 대한 언급이 100여 차례 이상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은 인의 덕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덕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중궁이란 제자가 리더가 가져야 할 인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큰 손님 만나듯이 해라.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마치 큰 제사 받들듯이 신중히 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서든 집안에서든 어느 누구도 그 지도자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먼저 배려하면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는 결국 배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배려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구직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가족은 서로의 입장에서 헤아릴 때 더욱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배려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줄 때 상대방도 나를 알아줄 것입니다. 나에게 인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이 감동할 것입니다. 맹자의 행복한 인생론, 인생삼락, 맹자, 사람인 날생, 석삼,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맹자가 말하는 인생의 행복론을 들어보십시오. 전국시대 모든 제후들이 신하로 삼고 싶어 했던 맹자가 말하는 행복론은 이렇습니다. 군자에게는 인생의 행복이 3가지가 있다. 천하의 왕노릇하는 즐거움도 이 3가지 행복에 끼지 못한다. 첫째,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한 것이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보아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셋째, 천하의 똑똑한 영재들을 모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맹자의 인생 행복론, 너무 소박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천하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내 인생의 3가지 행복에 들지 못한다는 맹자의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맹자의 행복론은 정말 단순하고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가정의 평안, 인생의 당당함,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행복일 것입니다. 맹자는 이 3가지 인생 행복을 말할 때 2번씩이나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천하의 왕이 되는 즐거움도 이 3가지 즐거움에 끼지 못한다. 모두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입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겠죠.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도 행복은 또 저만치 있을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란 맹자의 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군자 유삼락.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 정권의 힘을 빌려 돈을 받고 권력에 탐닉하다가 쓸쓸히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권력과 부에 탐닉하다 결국 인생의 쓰라린 고배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인생의 모든 행복을 맡겼다가 쓰라린 고배를 마신 분들 역시 줄을 서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나요? 맹자의 소박한 인생 행복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어진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인자 무적, 맹자. 어질인 사람자, 없을무, 대적할 적을 씁니다. 맹자에 나오는 인자 무적은 우리가 가훈이나 경구로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인을 가진 자는 적이 없다는 뜻으로 오역되기도 하는 이 구절의 본래 뜻은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입니다. 인자라고 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자이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이기에 결국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는 동양의 리더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리더십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맹자에게 있어서 인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정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왕도 정치의 기반이었습니다. 아무리 난세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뭉친 조직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네트워크가 어떤 것보다도 센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인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창덕궁 인정전의 유래이기도 한 인정은 따뜻한 인간애에 기초한 정치를 말합니다. 맹자의 인의 정치는 간단합니다. 형벌을 가볍게 하라. 세금을 적게 걷어들여라. 기술 개발을 통하여 백성들이 쉽게 농사질 수 있도록 하라. 백성들에게 효제 충신의 인간 도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아무리 강한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결국 한 조직의 힘은 무기와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공감대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공감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자 무적, 어진 자는 대적할 수 없다. 맹자의 이 철학을 요즘 시대에 적용시킨다면 국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하며
나아가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인의 정치, 시대와 공간을 추월한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입니다. 배려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하면 태평성대입니다. 법보다 위대한 것이 덕이다. 위정, 이덕, 논어. 할위, 정치정, 써이 큰 덕을 씁니다. 논어에서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덕을 꼽습니다. 덕은 형벌이나 법령과 비교하여 가장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입니다. 늘 덕으로 조직원들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야 한다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참 리더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법으로 강제하고 형벌로만 다스린다면 누구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은 감동뿐입니다. 감동은 법이 아니라 덕으로만 가능합니다. 강제와 법에 의한 복종은 무늬만 복종일 뿐입니다. 논어에서는 덕이 있는 지도자를 북극성에 비유합니다. 북쪽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며 운행을 하듯 덕을 가진 리더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마음을 주며 복종한다고 합니다. 위정자는 덕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다.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에서 모든 별들의 구심점이 되듯이 덕을 가진 리더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리더의 배려는 조직원들의 존경을 얻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만들 것인가일 겁니다. 제도를 바꾸고 상벌 체계를 정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제도나 강압은 결코 지속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며 따뜻함으로 감싸줄 때 그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덕의 리더십입니다. 위정, 이덕,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 따뜻한 배려와 존중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조직을 따뜻하게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납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실천하게 만드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덕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줄 이웃이 있습니다. 부록의 나이 40대, 부동심, 맹자, 안이부 움직일 동, 마음심자를 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하여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격정과 변화의 시기인 춘추시대를 살아간 중국의 최고 지식인 만세사표 공자. 그는 40대의 나이를 회고하면서 부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의 마음을 체득한 나이라고 40대를 정의한 겁니다. 공자가 죽은 지 100여 년 뒤 활동했던 맹자는 40대를 부동심의 나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록이라는 공자의 정의에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40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명분 없는 어떤 부귀와 출세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맹자는 그의 제자였던 공손주가 제나라 왕이 선생님을 장관에 임명한다면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은 40대에 부동심을 이루었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고집을 꺾고 고개만 숙이면 당시 제후들에게 얼마든지 초빙되어 부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던 맹자는 패도 정치를 원하던
어떤 제호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의 부동심은 인생의 전부이자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부동심을 곧잘 발휘한다고 합니다. 밥 한 끼를 못 먹고 굶주리고 있을 때 욕하고 밥그릇을 걷어차며 밥을 주면 비록 굶더라도 그 밥을 먹지 않는 부동심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유혹엔 곧잘 부동심을 발휘하면서 누군가 천금을 주고 큰 권세를 줄 것이니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 하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숙이는 동심이 된다고 합니다. 맹자는 밥 한 끼엔 부동심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큰 돈과 권세엔 그토록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 시대를 통탄하였습니다. 아 40 부동심. 나는 40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었다. 불혹과 부동심은 어디 가고 유혹과 동심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이리저리 줄을 서며 언제든지 불러줄 사람을 향하여 해바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그만 것엔 그렇게 용감하다가도 큰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나이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공자의 불혹과 맹자의 부동심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인의 작은 행복, 일반청 의미, 소강절, 한일 일반반, 맑을청, 뜻의, 맛미를 씁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제쳐놓고 먼 곳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큰 행복보다는 작고 의미 있는 행복이 가치가 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노자는 그것을 견소왈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명철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소강절이란 학자가 지은 청야음이라는 시는 작은 행복의 의미를 읊은 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맑은 어느 날 저녁 혼자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월도천 심처 풍래 수면시. 달은 하늘 깊은 곳에 이르러 새벽을 달리는데 어디선가 바람은 불어와 물 위를 스쳐가네. 일반 청의미 료득 소지인. 너무나 사소하지만 일반적이고 맑고 의미 있는 것들,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적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면 특별하거나 짜릿한 감동은 없습니다. 저녁 깊은 때 달이 저 하늘 가운데 떠 있고 바람은 살며시 불어오고 그때 느끼는 이 작은 행복.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이 평범함에 있습니다. 일명 일반청의미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풀이하자면 일반적인, 즉 아주 작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찾는 맑고 의미 있는 것들이란 뜻으로 작은 것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감성을 정감 있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부귀를 누리거나 엄청난 공을 세워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는 거창한 행복도 있지만 남들이 이해 못하는 즐거움을 혼자 느끼는 행복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작정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될 작고 아름다운 일상의 행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나만이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 어부사, 굴원, 고기 잡으러 아비부 말씀 사자를 씁니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착실하게 살아보았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을 속이고 입속을 찾아 사는 간신배들이 더욱 출세하는 것을 보면 우라가 치밀 때도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주변의 참소와 질투로 인생의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한 세상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잘 나가던 인생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어디 한두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초나라 대부 구런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삼려대부라는 초나라 고위공직에 있었던 구런은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국을 떠나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죠. 구런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조국을 등지고 떠도는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며 그 유명한 어부의 노래 어부사를 지었습니다. 구런은 어부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깨끗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취하였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구나. 그 말을 들은 저 강호의 어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 갓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어부의 말 속에서 세속의 변화를 달관한 사람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세상이여, 내게 다가오라. 깨끗한 세상에서는 내 맑은 영혼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혼탁한 세상에서는 그저 내 발 한 번 씻고 떠나리라. 세상이 혼탁하든 깨끗하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저 묵묵히 세상에 맞춰 살다 가면 될 뿐이다. 창랑지수 청해 가이탁 오영 창랑지수 탁해 가이탁 오족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 갓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혹시라도 세상 살다 험한 일 당하시거든 이 어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혔던 심사가 환하게 뚫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기면 이해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분 고전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2장 마음경영 내용을 전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선 기소불욕 물시여인 논어에 나오는 이 글귀,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분들은 늘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도 솔선수범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낭독, 긴 낭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